한국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미쳐있는 영락없는 후진국일 뿐이야. 그리고 한국인들의 천박한 면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실히 느낄 수 있지. 여기 태국의 유력 정치인 가문의 후계자가 한국의 후진적인 실체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한국의 충격적인 면모를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다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냐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의 유력 장치 가문의 딸이고 그동안 태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는데요. 태국은 전형적인 계급사회 국가로 인맥이면 뭐든 가능한 국가기에 저는 태국의 사립학교를 나온 뒤 현재는 태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면서 부모님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제 배경을 말하자면 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신엔 이야기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엔 역시 유력 가문의 후계자고 서로 비슷한 급이었던 저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신엔은 중국계 태국인인데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중국계더라도 어쨌든 태국인이니 대부분의 중국계 태국인들은 태국 이름을 사용하곤 하는데 신엔의 가문은 태국을 우습게 봤는지 신엔을 비롯한 그녀의 중국계 가문은 전부 중국 이름을 사용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중국의 태국에 대한 지배력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감히 딴지를 거는 태국인들은 거의 없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무도 이런 행태를 좋게 보지는 않았죠. 아무튼 신엔과 저는 꽤나 성격이 잘 맞았고 늘 친하게 지내곤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한국에 대한 견해 차이였죠. 저는 다른 태국인들처럼 한국 문화를 몹시 좋아했지만 신엔은 전혀 달랐거든요. 오히려 그녀는 한국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어요. 사실 태국 상류층들도 한국 문화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계 상류층들만큼은 이상하리만큼 한국을 싫어하는 듯 보였는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즐기고 싶지만 자신의 부모님이나 다른 중국계 정치 가문들의 압력을 받아서 눈치가 보여서 좋아하는 티를 못 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엔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엔은 혼자 있을 때는 꼭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시덕댔지만 꼭 여럿이서 모여 있을 때는 한국 문화는 형편없고 수준도 낮다며 비하를 이어나갔거든요. 저는 그 누구보다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좋아하지만 열등감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중국계 친구들을 보고 약간의 한심한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중국계라지만 아무튼 태국인이고 한국에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중국계 태국인들은 자신들이 진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다른 중국인들처럼 꼭 한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특히나 신혜는 사립학교에서나 대학교에서나 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 무리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며 분위기를 깨곤 했는데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근본이 없는 국가고 근본이 없으니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수준도 저지르고 근본이 없다며 비하를 이어나가곤 했거든요. 그녀는 한국 드라마 같은 수준 낮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망발을 하기도 했고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모방할 뿐이라며 대학교 축제 때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코스프레한 태국인 친구를 보고도 한복은 중국의 한풀을 모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면전에 대고 비하를 이어나가기도 했죠. 당연히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태국 학생들은 신엔을 분위기 파악 못하는 트러블 메이커 취급을 했고 결국 신엔은 저 말고는 친구가 전혀 없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 이렇듯 공공의 적이었던 신엔이 완전히 기사회생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이 태국인들을 차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강제로 추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태국인 체류자들에게도 불합리한 대우를 하며 죄다 구속시켜버렸는데요. 이건 명백한 태국에 대한 차별행위였고 그렇게나 한국을 좋아하며 한국 문화를 소비했던 태국인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했죠. 문제는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양국의 갈등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태국인들은 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라며 반환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좋아했던 저나 다른 태국인 친구들도 점점 한국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국 내에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존재했는데 그게 바로 신행과 같은 중국계나 중국인 무리였던 것이고 한국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태국인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거의 왕따나 다름없었던 신해는 더 많은 호응과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신해는 한국은 원래 인종차별로 악명 높은 국가였다며 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한국의 인종차별에 호되게 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한국은 후진국이자 태국보다도 가난한 국가라며 한국의 경제는 과대평가되어 있고 한국의 경제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로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서구 국가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한국 기업들은 전부 취약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을 뿐이므로 조금이라도 강력한 외부의 영향이 닥친다면 곧바로 파산해서 한국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부 세력 덕분에 돈을 벌고 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부상했다며 은근슬쩍 중국을 높이곤 했는데요. 저는 태국인인 그녀가 도대체 왜 중국을 지나치게 칭찬하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아무튼 그녀의 발언은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대체할 국가로 중국을 선택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탔습니다. 태국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는 한국이 아닌 중국과의 동맹관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점점 한국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중국과 가깝게 지내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거든요. 그럴수록 신해는 더욱 한국을 비난했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제게 면박을 주는 등 그녀의 한국에 대한 혐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급기야 신해는 한국을 작정하고 음해할 동영상까지 만들었는데요. 그녀는 태국의 시골 지역에 찾아가서 다소 비위생적이고 후줄근한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며 이게 바로 가난한 한국의 실체라며 브이로그를 촬영했거든요. 이건 명백히 거짓된 영상이었지만 분노한 태국인들은 신해이 만든 한국을 가난하게 묘사하는 동영상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고 신해는 중국에서 제작된 한국 비하 콘텐츠까지 공유하며 그야말로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태국인들도 반한 감정에 휩싸여 한국 여행은 딱히 볼 게 없고 후진적인 국가라는 영상을 제작하긴 했지만 중국인들이 만든 날조 영상들은 그와는 완전히 급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딱 봐도 가난한 중국 시골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한국에서 촬영되었다고 우기며 각종 편집까지 총동원하면서까지 한국 비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한국에 대한 비하를 이어가던 신해는 어느 순간 정말로 한국이 태국보다 가난하고 후진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가난한 면모를 촬영하고 또 태국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한국에 직접 항의를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자고 제안해왔는데요. 사실 저는 그녀의 제안이 그다지 탐탁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태국인들 모두가 반한 시위에 미쳐있는 광기의 순간이었으므로 저는 홀린 듯 신해의 제안을 승낙하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한국 여행을 앞두고 저는 한국에 대한 열악한 이미지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나 꿈의 국가이자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위생이나 현대의 인프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후진적이고 더러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신해의 세뇌는 정말 강력했고 그렇게 저는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선진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 도로에는 각종 고가의 차량들과 전기차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거리 중간중간에는 전기차 공공 충전소가 존재해서 전기차들이 무리 없이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고 이는 도로에 스쿠터와 오토바이만이 즐비해 있는 태국의 길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태국은 고가의 차량은 물론 전기차 인프라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차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경제력과 인프라 수준이 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했고 저는 이때부터 그동안 신해에게 속아왔구나를 어느 정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나라가 서구권 국가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됐고 오히려 한국은 서방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에는 이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공공 쓰레기통에는 시 공무원들에게 비워야 할 때를 알려주는 스마트 센서가 장착되어 있더라고요.
이렇듯 일상생활에 기술이 통합되어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은 예상치도 못했고,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 인프라의 선도주자인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아지면 그 자리에서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곤 하지만, 한국은 뛰어난 기술과 시민의식으로 도시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앤의 표정을 보니 신앤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제력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한국인들의 세련된 얼굴과 큰 키, 그리고 하얀 피부를 보고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사실 신앤은 아닌 척을 하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중국 게임에도 전형적인 동남아인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은 그녀는 키도 작고 얼굴도 새까맣다는 뜻이었거든요. 태국인들은 하얀 얼굴을 숭배하기 때문에 신앤도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곤 했는데요. 하지만 태국은 피부시술 기술이 그다지 발전된 국가가 아니었고, 그녀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절대로 하얗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한국인에 대한 더욱 심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처럼 하얗고 예쁘고 길쭉해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은 그녀의 평소 발언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늘 한국인들이 외모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며 한국인들을 속물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했고, 한국인들의 얼굴이 세련되어 보이는 것도 전부 한국인들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형수술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은 서양을 숭배하는 국가로 서양인들의 얼굴을 갖기 위해 중학생 때부터 성형수술을 받으니 개성이 없고 전부 똑같은 얼굴이라며 손가락질했죠. 이건 자신의 동남아 얼굴을 개선해보고자 피부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키높이 신발을 신지 않으면 외출 자체를 안 하는 그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아무튼 신앤은 한국을 비난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한국인들의 외적인 특징을 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본 한국인들은 딱히 성형수술을 한 것 같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밝은 피부톤과 큰 키를 자랑하고 있으니 신앤은 한국에서 원숭이쯤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만 모양이었죠.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각자 다른 감정을 가진 채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경복궁에 가는 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앤은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따라지은 모방품일 뿐이라며 한국의 근본 없는 면모를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신앤은 한국인들의 외모를 보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는지 경복궁 따위의 모조품이 한국의 전통 궁궐인 것만 봐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근본 자체가 없는 후진국이자 중국의 속국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신앤은 경복궁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입장 도우미는 저희에게 웬 이어폰을 나눠줬고, 이어폰의 정체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이어폰은 GPS를 추적하여 관광객이 궁궐의 여러 지역을 걸을 때 실시간으로 설명을 제공하는 스마트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이 장치는 사용자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접근하면 사용자의 언어에 맞게 자동으로 번역된 오디오 가이드가 재생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수동으로 검색할 필요 없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어폰의 건축, 역사, 문화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건네면 이어폰은 AI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까지 제공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의 가이드 없이도 완벽하게 경복궁을 관람할 수 있었고, 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AI 시스템이라고 했기에 신앤은 한국의 놀라운 최첨단 기술력에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물론 경복궁은 모조품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일단 경복궁의 아름다움은 궁전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웅장한 입구인 광화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문 위에는 2층 누각지붕이 얹혀 있고 곡선 처마로 세심하게 설계되었으며, 목재 구조물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다색 페인트로 생동감 넘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붉은 기둥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목공예로 우뚝 선 광화문은 그너머 궁전의 웅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더해 광화문 앞에서 열리는 근위식은 한국 과거의 장엄함을 연상시키는 의례적인 우아함을 더하고 있었죠.
하지만 경복궁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경복궁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궁궐은 배산임수 원칙에 따라 지어졌으며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수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의 균형은 경복궁의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었죠. 또한 궁궐의 개방형 정원은 평온과 평화의 경험을 극대화하고 있었고 건축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했는데요. 연못, 암석, 꽃나무의 배치는 단순함과 환경과의 조화라는 한국적 미학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엔 역시도 경복궁에 상상치도 못했던 아름다움의 할 말을 잃었는지 다시는 경복궁이 짝퉁이라느니 하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자금성보다도 훨씬 우수하고 아름다운 경복궁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한국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을 신앤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마구 흔들더니 그대로 한국인 안내원에게 달려가 경복궁은 중국의 자금성을 따라한 아류작 아니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한국인 안내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경복궁은 1392년 조선왕조가 수립된 지 3년 후인 1395년에 지어졌는걸요? 반면 자금성은 1406년에 짓기 시작해서 14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건설되었죠. 당시에 타임머신이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애초에 경복궁이 자금성보다 더 먼저 지어졌음에도 어떻게 경복궁이 자금성을 베낄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자금성 건설이 시작될 무렵 경복궁은 이미 세워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금성이 초기 한국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빌리자면 오히려 자금성이 한국의 경복궁을 베낀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엔 결정적인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명나라의 왕 영락제는 외국 문화, 특히 당시 정교하고 문화적으로 진보된 한국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학자와 관리들은 명나라 궁정에서 높은 존경을 받았으며 한국 학자들의 문화적 관행은 종종 명나라의 존경과 모방을 받곤 했죠. 이를 토대로 명나라 궁정에 한국 장인과 건축업자가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며 일부는 자금성 건설에 참여했다는 증거 또한 남아 있습니다. 숙련된 한국 장인들은 외교 교류 임무의 일환으로 명나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장인들은 당시로서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한국 건축 기법을 명나라에 전해주었죠. 특히나 중국 학자들은 한국식 지붕과 목조보 건설에 주목했는데 이러한 기법이 자금성 설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부 기둥 없이 궁정 건물 내에 넓은 개방 공간을 만드는 한국의 기술은 중국 건축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실제로 자금성 건설에도 비슷한 디자인이 등장했죠. 분명 명나라인들은 자금성이라는 멋진 궁궐을 갖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곤 했지만 지금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며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하곤 하던데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답답해지곤 하네요. 한국인 가이드의 말에 신에는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는데요. 경복궁이 자금성보다 먼저 지어졌다는 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베꼈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였고 그녀는 결국 본전도 못 건진 채 입을 다물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그녀의 한국 비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후진적이고 중국의 것을 베끼기만 하는 형편없는 한국의 모습을 취재하러 온 그녀였지만 한국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만을 보일 뿐이었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국의 가장 낙후된 지역마저 태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보다도 우수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복궁 관람을 마무리한 후 숙소로 돌아오던 와중 저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웬 남성 2명이 태국어를 구사하며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한국과 태국의 관계 악화를 고려한다면 이곳에서 태국어가 들릴 리가 없었기에 저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황급히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뛰어가 본 곳에서 웬 골목길에서 태국인 남성 2명이 한국 경찰에게 붙잡힌 채로 강제로 연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받고 있는 각종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떠올랐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시내는 마침 잘 걸렸다라는 말을 작게 읊조리더니 그 즉시 챙겨온 카메라를 켜고 한국 경찰에게 맹렬하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죠. 이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연행해 가는 건가요? 지금 이들이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행위를 하시는 건가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거 몰라요? 한국은 죄 없는 태국인들에게 덤터기를 씌워서 추방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차별 행위는 중국인들에게까지 이어지며 한국에 체류하는 죄 없는 중국인들에게 조작된 자료까지 들이밀며 구금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여 국제 언론에 제보할 거고,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인들의 차별적인 면모를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자 한국인 경찰관은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는 듯 표정을 찡그리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이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약물을 유통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고요. 심지어 이들은 한국의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약물을 판매한 악질 범죄자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런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있군요. 그리고 한국이 태국인들을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 이상이 그대로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심지어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이러한 약물 관련 범죄나 업소나 사기 등의 жил낮은 범죄에 관여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태국인들은 자국에서 오는 범죄자들을 막을 생각은 안 하면서 매번 한국을 탓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를 잡는데 엄청난 비용과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한국을 맹목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태국인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중국을 옹호한단 말인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나 많은 수의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이러한 태국의 잘못은 쏙 빼놓은 채 그저 한국을 비난하는 선동만을 이어나가기만 했던 신앤을 째려봤지만 그녀의 관심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앤은 태국인이라는 말에 발끈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괜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제가 태국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나요? 제가 태국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수준 낮은 행동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잡은 사람들이 약물 범죄자라는 증거 있나요? 당신은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한국 경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피웃더니 이내 골목길에 달린 CCTV를 가리켰어요. 그러고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걱정 마세요. 한국의 CCTV에는 AI 분석 기능이 있고 이미 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인 것을 진작에 식별하고 저희에게 알림을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태국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CCTV의 AI 안면인식 기능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경찰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거든요. 지금 저 CCTV가 당신의 키와 얼굴, 그리고 얼굴색과 옷차림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분석했고 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보내주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국적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태국과 중국 국적이므로 CCTV는 태국인과 중국인을 포착할 때마다 경보 알림을 보내주고 있죠. 물론 당신이 태국인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라는 뜻도 아니죠. 그러나 최첨단 AI는 당신을 태국인으로 분석했고 또 범죄 통계 결과 태국인은 한국에서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공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AI는 감정이 없고 그저 빅데이터만으로 움직일 뿐이거든요. AI가 태국인과 중국인에게 반응하지 않게 하려면 양국의 국민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의 말에 신앤은 눈알을 잔뜩 부라리며 씩씩댔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에겐 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고 그저 AI조차 그녀를 완벽한 태국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신앤은 한국인들을 성형괴물이라고 욕하면서도 모순적이게도 그녀는 동아시아인처럼 보이려고 각종 노력을 하곤 했고 한국에 올 때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왔거든요. 심지어 평소에도 자신은 태국인처럼 안 생겼고 동아시아인처럼 생기지 않았냐며 으쓱대던 그녀였는데 최첨단 카메라는 그런 신앤을 어김없이 태국인이라고 분석했으니 신앤이 눈을 잔뜩 부라리며 눈물을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국 국적이 맞았고 따지고 보면 카메라가 잘 분석한 거였기 때문에 따지지도 못했죠. 그야말로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태국의 머리 꼭대기에 서 있었고 태국인인 저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린다고 해도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압도 우위에 있는 한국에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한국 경찰과의 논쟁에서 본전도 못 건진 채 패잔병처럼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한국은 태국인과 중국인을 차별한다더니 오히려 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범죄의 온상일 뿐이었고 감정이 없는 AI마저 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어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신행과의 후진국 한국 취재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선진국이었고 중국과 태국은 한국에 민폐를 끼치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만 알게 되었을 뿐이었죠. 저희는 한국에서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조용히 태국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